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화계 백화, 저는 진행자 허효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백화를 맞았습니다. 예, 참 긴 시간이었는데 2주년 특집 때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백화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웨스 앤더슨 님이 질문해 주셨던 좋아하는 감독이나 좋아하는 배우가 있을까요에 대한 대답으로 예, 1부를 시작할 거고 라라랜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부터 소개시켜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ing 님이 질문 주셨네요. 조용히 귀팅만 하고 있었는데 백화 특집을 코앞에 남겨두고 황급하게 가입하고 리뷰를 수줍게 남겨본다고 예, 상투적인 말이지만 재밌게 잘 듣고 계신다고. 그리고 저희가 다루는 영화 중에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으시거나 못 본 영화들은 건너뛸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일부에 하는 그들 각자 본 영화 코너가 마음에 드신다고. 예.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식견이 참 높으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두 분처럼 영화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을까요? 영화 초보자가 입문하기 쉬운 책이나 영화 작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백화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친구들끼리 취미가 같고 마음이 맞아서 방송하는 모습 너무 좋다고 200화, 300화까지 더 좋은 방송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예. 댓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스미스 군이 제안했던 그들 각자 본 코너 호평이라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죠. 예. 영화 초보자가 입문하기 쉬운 책이나 영화 작품. 영화를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큐멘터리 중에 최첨단 편집, 영화 편집의 마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영화 편집에 대해서 분석한 다큐멘터리인데요. 편집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편집이라는 것이 영화에서 기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다큐멘터리고, 네. 타란티노라든지 제임스 캐머런이라든지 이런 유수의 영화 감독들의 코멘트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비슷한 것으로 스코세이지 감독이 예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본 영화들을 소개하면서 네. 영화의 전반적인 역사를 다루는, 영화 시작 초기부터 대충 자기가 영화를 만들 때 사이의 기간을 통시적으로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 이야기라고, 이건 95년에 나온 작품인데 네. 이것도 상당히 볼만합니다. 영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으로 삼기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영화니까 이 자체가. 물론 책으로 보면 훨씬 디테일하고 더 볼륨감 있는 내용으로 접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다 싶으면 이건 영상으로 보는 게 유효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일단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뭐 영화 추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식견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전 높진 않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어떤 작품을 보시라 이렇게 추천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취향을 명백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식도 먹어봐야 되고 중식도 먹어봐야 되고 일식 뭐 양식 다 먹어봐야 자기 취향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가 재밌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저것 안 가리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영화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파고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장르로 추천할 만한 거 스릴러나 긴박한 편집에 관해서는 데이비드 핀처 감독 작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본 사람이 없더라고, 데이비드 핀처 작품을. 그래서 조디악이랄지 파이트클럽이랄지 소셜 네트워크랄지 그런 쪽의 장르를 보신다면 그런 작품을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거보다 지루하고 시간이 느리게는 가지만 그럼에도 뭔가 의미가 있는 작품을 보고 싶으시다면 코엔 형제의 작품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두 감독 작품 말고는 다가갈 수 있는 작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르를 둘러둘러 보신 다음에 취향이 확실해지시면은 물어보시면 저희가 또 그러한 장르에 대해서 추천할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그 정도. 추천할 만한 책이 있다면 스미스 군은? 영화의 역사부터 알고 싶으면은 이화여대 출판부에서 나온 영화 예술의 역사라는 책 정도가 있어요. 네. 그 정도가 아마 무난한 입문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각 시대별 영화 사조 같은 거를 다루면서 해당하는 영화들을 계속 거론하거든요. 그것들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죠. 읽는데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닌데 양이 적고 비교적 함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까이에 뒤 시네마의 영화 분석 시리즈 같은 게 있어요. 네. 뭐 예스24나 알라딘 이런 온라인 서점 서비스에서 찾아보면 나오는데 한 50쪽에서 100쪽 되는 소책자 같은 거를 까이에 뒤 시네마에서 주제별로 개성된 거거든요. 뭐 시점이라든지 화면비라든지 아니면 뭐 시나리오라든지
애니메이션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저자가 팜플렛 비슷하게 쓴 건데 그걸 보면은 까이에디 시네마 그리고 프랑스 영화의 그런 아카데미적인 분석 혹은 영화 비평가들의 접근법 이런 거를 엿볼 수는 있어요. 뭐 그런 정도가 무난한 시작점이지 않나? 네. 저는 추천드리자면 무언가 시작할 때 흥미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의 20일 무난하게 추천드립니다. 옛날에 나오던 영화 잡지들이 사라지긴 했는데 신의 20일 보면은 특집이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중들이 보기에 되게 쉽게 와닿거든요.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입문했고 그래서 입문부터 하려면은 그거부터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촬영하는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하는구나, 이런 얘기 있구나, 이런 걸로 호기심을 갖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뭐 좋은 대답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다루는 영화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또 의견 주시면서 서로 같이 만들어 나가는 방송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댓글 소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웨스 앤더슨님이 질문을 주셨죠. 네, 웨스 앤더슨이 감독이 아니라 아이디가 웨스 앤더슨이죠. 네. 저희에게 99화 때 좋아하는 배우와 감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백화 특집으로 앞쪽에 다루고 뒤에 영화 라라랜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좋아하는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스미스 군이 먼저 할까요? 일단 고전 영화 배우부터 얘기하자면 버서 키튼이죠. 아. 네, 버서 키튼 작품은 단편으로 20분짜리도 많고 장편으로 한 1시간 정도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버릴 것들이 하나도 없고 작품마다 보면 각본이 상당히 흥미롭거든요. 그리고 액션 연기, 표정 연기 이런 것들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고 고전 영화 배우 중에서는 그 정도가 생각나고 네. 그 다음으로 꼽고 싶은 거는 더스틴 호프만. 뭐 지금도 연기 잘하시지만 전성기에는 정말 장르를 안 가리고 맞는 역할마다 대박을 냈죠. 그쵸. 특히 히트작이 됐던 졸업 같은 작품의 경우 지금도 유명하죠. 69년인가 68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엔딩 씬 가지고 회자되는 몇 안 되는 영화일 텐데 청춘 영화의 정석이었고 그 당시 나이 30이나 된 더스틴 호프만이 아주 얼빵한 남대생의 모습을 정말 리얼하게 잘 연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네. 이 배우의 정점이라면 저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아. 연극을 TV 영화화한 그런 작품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의 연기는 진짜 초한지의 항옥급 무쌍이 아니었나. 동작 하나, 손짓 하나, 말투 하나 그 자체로 연기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이 굉장히 유명한 연극인데 이 사람 연기를 한번 보고 나서는 그게 디폴트 값으로 기억에 나가지고 다른 거를 잘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미남이 아니잖아. 그치. 호남도 아니고 쾌남도 아니잖아. 외모적으로는 전혀 메리트가 없어. 그냥 짜리몽땅 유태인이지 사실. 이런 배우가 주연급 되기 힘들어. 물론 개성 연기 이런 걸로 주연을 꿰차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정말 소수잖아.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그런 배우들이 거의 없던 시절이고 그치. 이 당시만 해도 주연급 배우하면 다 제임스 딘, 말론 브랜도, 로버트 드니로나 뭐 알파치노나 이런 동년배 배우들도 다 강렬한 인상이잖아 대부분. 그치. 뭐 여러 고전 클래식 배우들이 아예 얼굴 가지고 연기했던 사람들이고 네, 이런 개성 넘치는 조연급 연기를 가지고 판을 캐리하고 주연급의 존재감을 뿜게 만든 배우의 시초를 꼽으면 아마 더스틴 호프만이 아닌가.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해. 뭐 연기력에 있어서는 더스틴 호프만 미만 잡이다. 그리고 또 한 명 꼽자면은 네. 케이트 블랜쳇을 꼽고 싶어. 여배우 중에. 뭐 굳이 여배우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현대 배우 중에서 지금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 배우로서 한창 나이긴 한데 케이트 블랜쳇은 엘리자베스 때부터 지금까지 쭉 커리어를 봤는데 참 기본적으로는 정극 연기 있지. 그리고 아주 정석적이고 세련되고 엘리트적이고 모던한 그런 연기에도 굉장히 능한데 그러면서도 변칙적인 것도 능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배우 보면 인상적인 게 얼굴 근육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참 좋다. 표정 하나하나가 살아있고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얼굴 근육에 미세하게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분위기를 준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 뭐 무슨 짐 캐리처럼 역동적으로 얼굴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입꼬리라든지 아니면 눈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얼굴을 조금씩 바꾸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하거든. 기억이 많이 남고 나도 케이트 블랜쳇 연기 보면은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배우가 있고 그 사람이 다른 배역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하고 아우라 자체가 그냥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캐롤하고 I'm Not There하고 블루 제스민. 블루 제스민에서의 이 연기는 누가 와도 솔직히 대체하기 힘든 수준이 아닌가. 블루 제스민은 그나마 물론 거기서의 연기는 대단하긴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캐릭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캐롤하고 I'm Not There는 이 사람 아니면은 절대 그 분위기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비슷한 게 그 에비에이터. 에비에이터에서는 이 사람이 캐서린 헵번 연기를 했거든. 근데 캐서린 헵번이 존나 대배우잖아. 그치. 할리우드 역사상 최고 배우 소리까지 되는. 근데 그런 부담스러운 역할 한데도 전혀 위화감이 없고 현대 젊은 여배우들 중에서는 이 사람만큼 그런 고전 여배우 향기를 내뿜는 정말 정석적인 그 클래식 할리우드 스타 느낌을 주는 그러면서도 급 안 떨어지는 그런 배우는 이 배우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캐서린 헵번 연기하면서 주눅이 안 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좀 추천하고 싶네. 네. 한 명만 더 꼽자면은 네. 전 다대로 꼽고 싶습니다. 다대루? 다니엘 데이 루이스. 다니엘 데이 루이스. 그냥 제가 본 배우 중에 누가 제일 연기 잘하냐 하면 이 사람이 아닐까. 아까 그분은 어떻게 된 거죠? 세일즈맨의 죽음에서의. 나이 차가 좀 나니까. 하긴 시대가 다르니까 시대별로 또 나오는 연기 스타일이 다르니까. 데어윌비 블러드에서 처음 봤고 그 이후로 갱스 오브 뉴욕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왼발이라든지 라스트 모이칸이라든지 아무튼 이런 대표작들을 계속 쭉 따라가면서 봤는데 연기 몬스터를 영화에 풀어놓은 느낌이라 뭐 근데 그렇다고 이런 배우가 영화를 죽이지도 않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싶었는데 보니까 이력도 되게 특이하더라고. 그래? 중간에 연극도 했고 연기 그만두고 몇 년 동안 무두장이 같은 그런 노동자로 일하기도 했거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옷이나 가죽 같은 거 재단할 수 있다고 하잖아. 그게 갱스 오브 뉴욕 전까지 수행이었다고 하지. 몇 년에 한 번씩 작품 하나 찍어서 작품 개수는 정작 몇 개 없고 상당히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영화를 한 번 보면은 그냥 그 연기를 며칠간 좀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 왜 노래 잘하는 가수 보면은 노래방 가서 노래 해보고 싶잖아. 그거 따라서 딱 그 느낌인 것 같아. 뭐 그래서인지 유튜브 같은 데 봐도 다니엘 데이 루이스 연기 흉내내는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잖아. 아마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가 있다면? 뭐 아무래도 데어윌비 블러드? 그 다음을 꼽으면 갱스 오브 뉴욕 정도? 나도 좋아하는 배우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연기는 진짜 크루서블이었나요 작품? 크루서블. 저는 거기서도 잘했지. 크루서블에서의 그 억울한 My name. 그 막 이름만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 마지막에 그거 보면서 와 이거는 Because it is my name! Because I cannot have another in my life! Because I lie and sign myself to lies! Because I am not worth the dust on the feet of them you have hanged! I have given you my soul, leave me my name! 그러니까 시대도 다르고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처절한 이름만은 안 된다고 그 얘기가 화가 와닿았었어 그때. 그러니까 그때 마녀 사냥을 당하면서 마녀에게 홀렸던 것만 인정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된 거였지. 근데 그거는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인해서 남기는 거는 절대 참을 수 없다. 이건 내 이름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더럽힐 수 없다. 뭐 이런 거였지. 그렇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괜한 고집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그 캐릭터만의 곤조를 보여줘야지. 그치. 곤조 맞아. 곤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느껴졌어 나한테도. 독보적인 것 같아 확실히. 원래 근데 그렇게 센 연기만 하던 사람이 아니거든. 80년대 커리어 보면은 되게 유들유들하다든가 아니면 부드럽다든가 아니면은 귀공자 같다든가 그런 연기도 했어. 근데 갈수록 강렬한 연기를 이거저거 많이 하잖아. 갱스 오브 뉴욕도 그렇고 데어윌비 블러드도 그렇고 링컨도 사실 강렬한 연기지. 그냥 연기 장인인 것 같아. 몇 년 동안 그 배역 하나만 수련해서 완전 마스터해가지고 작품 하나 보여주고 사라지는 그런 장인 같은 배우지. 그러면 저는 정석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스포츠를 봐도 이기는 팀을 응원하지 않아요. 지는 팀을 응원해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팀이 아닌 이상은 어떠한 경기 양상을 봐도 그냥 내가 잘 모르는 팀들이면 지는 팀 응원하는 그런 성향? 그러다 보니까 영화나 배우들도 잘하는 배우는 그냥 놔둬도 잘하니까 별 관심 안 갔는데
정말 정도가 아닌 독특한 매력이 갖고 있는데 그게 내 취향에 맞는 거지. 박재정을 좋아하네 그럼. 박재정? 호세저 몰라 호세저. 그건 아니야. 좋아했던 배우라고 하면은 잭 블랙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재밌지. 취향이죠. 예. 빵 터트렸던 작품은 아무래도 스크로브락이 되겠죠. 그치. 미친놈 연기. 이거는 잭 블랙 아니면 연기 못할 것 같아. 이건 대체 불가야 진짜. 본인 스스로도 워낙 연주나 노래 실력도 뛰어나고 캐릭터 자체도 완전 그냥 잭 블랙이잖아. 짐 캐리 이후에 짐 캐리만 할 수 있는 역할들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잭 블랙만 할 수 있는 연기로 나눠지지 그치. 않았나. 그리고 나서의 행보도 꽤 괜찮았지.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도 기네스 펠트로랑 굉장히 괜찮은 연기를 펼쳤고 나초니브레도 난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카인드 리와인드라고 비디오가 어떻게 망가졌나 그럴까. 비디오 가게 알바였는데 그래갖고 자기들이 비디오를 새로 자기식으로 찍어서 그거를 대여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게 더 재밌다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더 줄지어서 서서 그 비디오를 빌리는 거지. 그런 소소한 연기들도 재밌었고 나초니브레에서는 레슬링하는 연기였는데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다만 최근 행보가 많이 아쉽기는 해. 걸리버 여행기부터 시작해서 왜 무도 나왔잖아 무도. 무도 나올 때 노래 진짜 잘하더라. 그 정도. 근데 이게 좀 나한테는 지금 좋아하는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좋아했던 배우기 때문에 좀 향수로 묻어있고 그리고 항상 마음에 담아두면서 좋아하는 배우는 아무래도 디카프리오가 아닐까. 로미오와 줄리엣 때 나는 와 서양의 꽃미남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지. 초등학교 때부터. 티켓 파워 탑3 꼽으면은 아마 디카프리오가 들어가겠지. 그와 더불어서 노다주하고 혹은 제니퍼 로렌스 이 정도. 뭐 로미오와 줄리엣 때는 그렇게 얼굴발로 밀고 나갔고 타이타닉 때도 어느 정도 그런 필이었는데 갱스 오브 뉴욕부터 바뀌었던 것 같아. 다른 색깔에 도전을 했었던 것 같고 스코세이지의 페르소나가 되지 그 이후로. 그러면서 강한 연기? 기존의 그 꽃미남 같은 연기를 없애버리려고 많이 했는데 미간에 힘주는 연기. 주름이 거기만 잡혔어요. 그치. 뭐 그랬는데 사실 나는 아직도 디카프리오 하면은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고 좋은 것 같아. 맞아. 그 정도가 좋지. 그 이후로는 오스카 연기. 장르물 연기. 특히 최근에 나왔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거기서는 심하다 싶기는 했어. 그리고 그 영화 자체가 3시간이야 되니까 똑같이 진부한 모습을 3시간 동안 보여주는 거잖아. 피로감이 강할 수밖에 없었지 그땐. 그래서 기존 이미지랑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울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배우는 뭐 연기할 줄 아는 배우구나. 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뭐 최근에는 결국 받았잖아 레버넌트로. 받을만 하네 곰한테 그렇게 시달리면서. 그 정도? 뭐 그리고 인성으로 봤을 때도 자연에 대한 보호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거 보면 반경운동.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가슴 한켠에는 응원하는 배우로 남아있는 것 같아.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아진 배우는 누구냐면 토마디. 그러니까 토마디 옛날에는 잘 몰랐어. 그렇게 색깔이 묻어나는 배우는 아니었잖아. 자기만의 색깔이. 스위니 토드도 나왔고 뭐 스타트랙도 나오고 블랙호크 다운 나왔고 인셉션도 나와봤지만 그렇게 각인되는 연기는 아니었단 말이야 나한테는. 그래서 그냥 저런 배우 있구나 했었는데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확실하게 매력 어필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레전드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 와 몸을 저렇게까지 불려서 저렇게 연기를 하는구나. 그거 보면서 너무 호감이 된 거야. 나는 운동하다 보니까 몸이 잘생긴 배우를 보면 눈이 돌아가더라고. 특히 남자 배우들이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버넌트 보면서 이제 한 번 더 정점을 찍었지. 이 배우 볼만하겠네 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내 취향이다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남자가 봤을 때 굉장히 멋있고 연기를 참 잘하는 것 같다. 본인 색깔도 다양하게 내뿜을 줄 아는 배우인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호감으로 돌아섰고 앞으로는 봐야 될 것 같아. 매드맥스 차기작도 나올 거고 덴케르크? 라는 작품도 새롭게 나오잖아. 거기서도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가 되는 배우 중 한 명이고 나는 연기력이 엄청난 뛰어난 시대를 휘어잡는 배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외모나 나의 취향에 따라 가는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예쁜데 내 취향에 마음에 드는 배우인데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라고 생각하면 마리온 코트야르가 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나이도 꽤 있으신데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지. 그것도 괜찮고 각인된 이미지가 있긴 있는데 항상 바뀌어. 저 배우가 이런 연기도 가능하구나 라는 모습에 많이 놀라고 특히 라비앙 로즈 때 느꼈던 그 모습과
택시에서 보여준 대중영화에서 보여주는 가벼운 모습들 그치. 그런 것과 또 다르게 빅피쉬에서 보여주는 판타지에서의 모습이나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보여줄 때는 되게 이쁘거든. 그때 너무 깜짝 놀랐거든. 프랑스에서 미녀라고 하면 그냥 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셉션에서의 미친 모습도 노래랑 더불어서 굉장히 잘 어울렸었고 하나만 꼽자면은 내일을 위한 시간이 아닐까. 그때 모습 맞아. 보면은 배우가 아닌 그냥 사람으로서의 수수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만의 또 다른 스타일로 이끌어가는 모습 보면서 이 배우는 어디까지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화가 나올 텐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한국 배우들 꼽기가 어려워요 사실. 최근에는 여배우는 김민희를 꼽고 싶기는 했는데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꼽으면 되지 뭐. 예, 김민희 말고는 심은경 배우를 뽑으려다가 걷기왕하고 서울역에서 내가 실망을 많이 했거든 생각보다. 최근에 여배우 혼자서 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배우가 누구냐 했을 때는 확실히 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소모가 많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걷기왕이랄지 서울역이랄지 로봇 소리에서 목소리도 하긴 했지만 그랬고 널 기다리며도 아쉬운 작품이라서 눈여겨보고만 있고 진짜 그냥 메모로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김고은. 근데 김고은 배우는 작품을 따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고 응원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윤계상. 윤계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비스티 보이즈에서 보여주는 보통 사람 같은 느낌? 그 무리에 안 어울리는 모습이잖아. 그런 거 보면서 배우기랑 잘 맞는 연기를 하는 것 같고 가수에서 영화 배우로 전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울 텐데 노력하는구나 라는 모습에서 마음에 들었고 집행자에서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교도관 역할로 나왔는데 꽤 연기 잘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근데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을 만한 작품도 아니었고 흥행을 못하다 보니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풍산개라는 작품으로 인지도가 올랐어. 연기도 꽤 잘했고 거기서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러나 성공을 못했어. 근데 나는 마음에 들었어 그때 연기가 참. 또 마음에 들었던 작품 중 하나는 극적인 하룻밤이라는 작품이 있어. 여기서 모습 보면은 살도 굉장히 쪄가지고 찐 모습으로 나와. 그래서 난 맨 처음에 윤계상이 아닌 줄 알 정도로.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의 청년이긴 하지만 사랑 앞에서 주저하기도 하고 내세우려고 하기도 하고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건지 그런 거를 찾는 비스티 보이즈에서의 연장선에 있는 연기를 하는데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 나는. 연기를 작품성 있게 잘한다 이런 모습보다는 윤계상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매력이 느껴져서 그 사람이 좋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좋아하는 작품, 좋아하는 캐릭터를 물어보면은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배우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그의 연기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해야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닮고 싶은 거, 어떤 게 부러운 거, 뭐 이렇게 이쁜 거, 멋있는 거 그런 걸 얘기하잖아. 어떤 배역에서의 그 모습보다는. 그래서 많이 어렵긴 한데 한국에서는 뚱딴지 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윤계상이라고 하는 배우에서 좀 사람 냄새가 나고 만나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나서 좋아하는 배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좋아하는 배우를 얘기해봤고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볍게 얘기를 하면은 외국 감독 중에서는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영화들 자체도 편집이랄지 이야기를 꼬는 구성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고 영화 본 다음에 뒷맛이 남는 느낌들 그게 맨 처음에는 세븐이랄지 파이트 클럽이랄지 뭐 조디악 같은 영화를 통해서 살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범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장르 한장으로 편집이나 이 연출의 느낌을 잘 살릴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감독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셜 네트워크나 나를 찾아줘 같은 영화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범죄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 뭐 소셜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페이스북을 어떻게 만들었나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목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에서부터도 원래 기존의 데이비드 핀처 영화의 색깔과 다른 느낌인데 굉장히 잘 살려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나를 찾아줘는 부부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결국에. 그런데 나한테 굉장히 취향이 잘 맞아서 이쪽 확실히 데이비드 핀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안 봤더라고 핀처 감독의 영화를. 누구나 봐도 괜찮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사실 저는 좀 애증의 감독이에요. 그리고 제가 영화를 이렇게 진지하고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감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기도 한데 김기덕입니다. 김기덕 감독 참 저한테 애증의 감독이에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영화계에서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작품이 안 나와서 아쉽기는 한데, 저와 김기덕 감독의 첫 만남은 섬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관람 불가였는데 이때 제가 중학생이었어요,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근데 SBS에서 15세 관람가 편집으로 해가지고 밤에 내보내주는 거야. 나는 이제 토요일 밤이었는데 자기 전에 영화가 하길래 그냥 봤어. 봤는데 이 섬이라는 영화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경찰이 있어, 남자 경찰. 근데 애인이 다른 남자랑 외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애인을 죽여. 살인범이 된 거지, 경찰인데. 그치. 그래서 이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거야. 도망을 다니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은 낚시터로 도망을 가. 근데 이 낚시터가 어디냐면은 호수에 작은 집처럼 배를 띄워놔.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낚시를 하는,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도 있어. 경찰이 거기에 도망을 갔잖아, 살인범이. 그래서 수색을 와, 경찰들이. 그러면 숨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호수에 집을 수색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잖아. 그냥 호수 들어가고 뭐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살펴보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숨기냐면은 낚시 바늘을 삼켜가지고 물 안에 들어가는 거야. 경찰들이 수색하는 동안. 그리고 경찰이 빠져나가면 그 낚시 바늘을 끌어올려갖고 사람을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지. 이런 비슷한 끔찍한 장면들이 되게 많아. 그런 것들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살인범 남자와 호수의 낚시터를 관리하는 여자와 어떠한 식으로 사람들의 상처나 단절된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 장면까지 맺어지는 과정들이 중학교 때 충격을 받았던 작품이었거든. 일반적인 영화도 아닐 뿐더러 다루는 내용도 보통이 아니었으니까 사람들의 그 상처나 마음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그것이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면서 펼쳐지는 건지, 그거의 끝이 어떤 건지,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누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러면서 영화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입문 작품이 김기덕의 섬이라는 작품이었어. 김기덕가 썸 탔네. 그 다음에는 문제작들이 많았지. 나쁜 남자, 해안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뭐 사마리아. 그리고 나서 봤던 가장 크게 감동을 받았던 작품 중 하나는 빈집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 거기 영화 내에서 던져주는 메시지도 섬과 비슷했는데 그 표현 방법도 굉장히 독특했는데 나한테는 와닿더라고. 제희라고 하는 인물이 전단지를 뿌리는 알바처럼 집 문에다가 다 전단지를 뿌려놓고 오후쯤 와가지고 처리가 안 돼 있으면은 안 돼 있으면 빈집이다 이거지. 빈집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사는 식으로 목숨을 연명하잖아. 그치. 그러다가 현실과도 맞닿는 느낌으로 이승현 배우 자체를 쓴 것 같은데 그때 뭔가 논란이 있었고, 그 둘이 어떻게 화합이 되는지,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리고 가장 유명한 키스씬 있잖아. 이승현과 남편이 포옹을 하는데 키스는 제이랑 하는 그 장면. 그런 장면이 되게 오묘했고 고등학생이었던 나한테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아, 김기덕 괜찮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한참 실망을 많이 했어. 활, 시간, 비몽, 숨,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가 아리랑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또 한 번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감독이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뜻깊게 봤고, 나도 굉장히 그때 힘들 때였거든. 수능 여러 번 봤다 실패하고 군대 가기 직전이었거든. 2011년. 그래서 이 작품 보면서도 좀 많이 위안이 됐고, 삐에따 통해서 베니스에서 황금사자상 타면서 강심장? 강호동이 진행했던 거기서도 한번 모습 보면서 타협을 하면서 이 감독이 세상으로 나오겠구나 그랬었는데, 메비우스 1:1 그물, 이 세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망을 크게 했고 다시 나올 작품이 중국에서 투자받은 작품이잖아. 무신이라는 작품. 무려 3,700만 달러를 투자받은 김기덕이 여태까지 내놓은 영화 중에서는 최규모의 블록버스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작품이 나올까 굉장히 미묘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잘 다룰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러한 정서, 한자를 쓰는 그런 느낌이나 호수 위에 띄워놓은 절을 통해서도 의외로 이런 쪽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뭐 사실 요즘 중국 영화 중에서 무협이나 특유의 그런 의리, 강호, 눈여겨볼 만한 작품은 없잖아. 그래서 내심 기대하고 있어. 그래서 나한테는 호불호가 갈렸던 작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거 진짜 쓰레기 같았거든 사실 내가 볼 때도. 그리고 김기덕 작품 좋아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새끼 뭐야?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받을 것 같아서 사실 조심스러워. 그럼에도 소신 있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김기덕 감독을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대 영화 감독 2명을 꼽자면은 네. 코엔 형제하고 폴 토마스 앤더슨을 꼽고 싶은데 무슨 작품을 봐도 딱히 실망하지 않았던 것 같고 코엔 형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기부터 완성된 형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카메라에 비추는 인물들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병신같이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걸 정말 흥미롭게 잘 전달하지 않았나. 이걸 파고에서 정점으로 보여주고 점차 축적시켜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해서 아예 한계선을 돌파한 정도가 아니었나. 뭐 그 이후로 나오는 작품들도 괜찮긴 한데 네. 특유의 블랙 코미디 같은 것도 재미있고 단순히 재밌는 게 아니라 영화의 목적과 철저하게 부합되는 유머들이고 이 족같은 상황 속에 있는 병신 같은 인물들이 왜 병신 같을 수밖에 없는지를 가지고 웃기는 거잖아. 그런 것도 상당히 흥미롭고 올해 나왔던 헬 시저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었어? 폴 토마스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배우의 아까 다대루가 있다면은 감독계에는 폴 토마스 앤더슨이 있죠. 몇 년 동안 궁리하고 각본 짜고 투자자 선정하고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수년에 한 번씩 작품 내는 감독이잖아. 그래서 경력이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 작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 사실. 그치. 그래서 커리어 전체를 훑어보기 정말 편한 감독인데 데어일비 블러드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 그때 다대루 썼잖아 주연으로. 그치. 그것도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감독 중에서 가장 자기 작품에 공들이는 감독 중에 한 명과 배우 중에서 정말 자기 작품에 공들이는 배우가 만나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찍지 않았나. 과작 감독과 과작 배우가 만난 거지. 그리고 그 이전에 부기나이트라든지 매그놀리아라든지 펀치 드렁크 러브, 마스터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이런 각 작품 하나하나가 비슷한 게 없잖아. 다 다르단 말이야. 부기나이트는 포르노 배우가 발기부전에 시달리는 이야기고 매그놀리아는 열 몇 명의 인물들이 나가지고 복합적인 플롯을 구성해 나가는 그런 영화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씬으로 그 모든 것을 이어버리고 그리고 펀치 드렁크 러브는 아담 샌들러라는 전혀 폴 토마스 앤더슨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배우를 기용해가지고 코미디스러운 영화를 만들었지. 러브 코미디. 색감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마스터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잖아. 누가 우리의 진짜 마스터인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반복하는 뭐 이런 게 아닌가. 그런 테마를 필립 세이무어 호프먼과 호아킨 피닉스라는 두 배우를 가지고 정말 잘 풀어내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영화계에서 다뤘던 이니어런트 바이스 같은 경우도 문학 작품을 영화로 다루는 모범적인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나. 영화라는 매체가 할 수 있는 지평을 한 차원 넓혀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향후 영화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방법론이라면은 버드맨에서 보여줬던 방법론과 이니어런트 바이스에서 보여줬던 방법론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버드맨은 연극을 영화에 끌고 들어와서 영화적인 방식으로 해석한 영화라고 한다면은 이니어런트 바이스는 문학 작품을 어떤 식으로 영화로 변용할 것인가 그거에 있어서 모범을 제시해주면서 영화가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 두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폴 토마스 앤더슨은 아직도 한창 현역을 달리고 있는 뭐 지금도 젊긴 하지만 젊은 감독이 아닌가.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디즈니에서 피노키오 실사를 맡았다가 거기서 하차했거든. 그래서 지금 몇 년간 커리어가 붕뜬 이걸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 영화 만들려면 또 몇 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니어런트 바이스 같은 경우도 물론 나는 재밌게 봤지만 극장 개봉을 못했잖아. IPTV 개봉하고. 맞아.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일이 안 풀리는 게 아닌가. 본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상황이 지금 잘 안 따라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나도 PTA 감독은 워낙 좋아하니까 젊기도 젊고 70년생밖에 안 됐어. 그래서 잠깐의 굴곡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PTA 작품 중에서는 연기를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배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분명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을 기용한 것도 맞는데 연기를 못하려지를 안 주는다는 느낌? 그런 연출이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보면은 배우가 연기를 분명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 근데 PTA 작품은 연기를 못할 수가 없는 상황을 주는 것 같아. 특히나 펀치 드렁크 러브 같은 작품 보면은 아담 샌들러의 캐릭터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 공황장애라고 해야 되나? 조진다 같이 그냥. 이상한 느낌인데 그런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왜 사랑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게 연출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마저도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신기했어. 사실 매그놀리아나 부기나이트, 뭐 데어윌비 블러드 같은 영화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도 많고
세잖아. 이니어런트 바이스 같은 작품도 보면. 근데 이렇게 펀치 드렁크 러브 같은 작품 보면은 생뚱맞는데 싶은데 이것마저도 잘 연출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감독은 앞으로 뭐가 나올까가 너무 기대돼서 50년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이 감독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이제 좀 영화의 정석이랄까? 그런 완성도 측면, 뭐 연기력에서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스미스 군의 얘기가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진짜 저의 주관적인 개인적 측면에 있어서는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걸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뭐 그거에 관해서 또 얘기하실 게 있으면은 더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백화 특집으로 이야기했던 좋아하는 배우와 감독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네. 2, 3부에서 본격적으로 라라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